오늘은 8월 14일, 내일이 8월 15일, 대한민국 일본 쇠사슬에서 해방된 지 77주년, 6.25 우리 전쟁 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 74주년,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건국 기념 74주년. 그러고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2주년 되는 때입니다. 우리 민족의 격동기를 거치면서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섭리로 이끌어 주신 것을 우리는 온몸으로 믿습니다. 저는 1941년 6월 18일에 일본 도쿄에서 태어나서 해방되던 해 1945년 가을에 기국선을 타고 귀국해서 경북 청송 두메 산골에서 어린 시절 자랐는데 1950년 6월 6.25 전쟁 일어나던 때에 인민군이 우리 동네에 진격해오던 때를 기억합니다. 갑자기 우리 저 산골짝 수락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쪽에서부터 인민군이 네 줄로 줄을 지어서 보무도 당당하게 따발총을 메고 진격해 와서 어린 나이에 신기하더라고요. 나는 그때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구경하러 나갔습니다. 우리 집 앞에 마을 창고가 있었는데 그때는 학교가 안 세워졌기 때문에 창고가 바로 교실이었습니다. 그 교실이어서 거기에 풍금이 있었지요. 그 창고 앞에서 인민군이 지휘관이 30번 휴식 그러니까 흩어져서 우리 마을 입구에서 모두 눕기도 하고 엎드리기도 하고 쉬는데 소위 장교 한 사람이 풍금 앞에 앉아서 찬송가를 치더라고요. 내가 아주 놀랬습니다. 야, 빨갱이 그랬는데 안 빨갛네. 그러고 빨갱이 소위가 찬송가를 다 치네. 아마 북한에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던 것 같아요. 찬송가로 치고서는 내가 가만히 신기해서 옆에서 보니까 혼자서 얼굴을 돌리고 눈시울을 닦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거기서 내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마을에서 유일하게 기독교인들이었기 때문에 지방 발지사들이 그렇게 우리를 미워했습니다. 지방 발지산 대장이 우리를 찾아왔어요. 우리 어머니 찾아와서 애당 고만 다니고 우리한테 협조한다고 약속 안 하면 3일 뒤에 인민재판에 처형하겠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한숨을 쉬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처형이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섭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바로 외갓집에 머슴 살던 사람이야. 머슴이 인민군이 오니까 발지산 대장격이 된 거지. 완장차고. 무식한 사람이 완장차면은 아주 무지막지해집니다. 하여튼 3일간 잔 생각하세요. 3일 뒤에 와서 반성 안 하면 나도 어쩔 수 없어. 인민재판에 회부하겠수다. 인민재판 열어가지고 동네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이제 죄목을 일일이 하고 돌로 치는 거지요. 그게 이제 인민재판인데 우리 어머니가 그때부터 금식하더라고요. 금식하시면서 우리 자녀들한테는 밥해서 먹이고 어머니는 금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인데 달이 환히 밝았어요. 달 밝은 밤에 어머니가 나를 밤중에 깨웠습니다. 홍아, 일어나봐. 내가 눈 뜨고 어머니 왜 깨우세요? 쉿 그러고 손가락을 입에 대면서 마당을 봐라 마당. 우리 외갓집 행랑치에 살았는데 마당이 아주 넓습니다. 외갓집 본체는 계집인데 이민군이 거기에 주둔했어요. 외가 식구들은 다른 데로 피난 가고 이민군 그 지역 본부를 했는데 그게 아마 퇴비 만드는 풀 베는 기절이에요. 그때는 뭐 농약이나 비료가 안 하고 농한기에 산에 풀을 베다가 그걸 짝두에 썰어서 거기에 소똥, 돼지똥 끼얹고 인분도 끼얹어서 덮어놓으면 그게 이제 발효가 돼서 퇴비가 되는 거예요. 퇴비가 큰 무대기가 크면 부잣집이에요. 그거 이제 퇴비 만들려고 풀을 이렇게 아름다리 풀을 베가지고 마당에 수십 단을 쌓아놨어요. 근데 뭐 전쟁통에 그걸 빨리 만들지 못하고 쌓아놨는데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홍아 마당에 풀더미를 봐라. 가만히 보니까 풀더미가 제자리에 안 있고 움직이는 거예요. 풀더미가. 풀더미가 발 있는 것처럼 걸어가는 거예요. 풀더미가. 어머니 저 풀단이 왜 저렇게 걸어갈까요? 그 어머니가 국군이다 국군. 가만히 우리가 이제 숨 죽이고 봤지요. 국군이 그날 밤에 습격을 해와가지고 풀더미를 앞세워가지고 본부로 기어가는 거예요. 풀더미를 밀어가면서. 한참 봤더니 갑자기 수류탄 던지고 총 쏘고 탕탕탕 요란하더니 뭐 한 20분 그런 뒤에 조용해졌는데 마음 놓고 자던 이민군이 거기서 전멸한 거예요. 살아남은 두 사람은 손들고 항복하고 우리는 그 6.25를 생생하게 체험을 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6.25 전쟁에 대해서 국민들이 오해가 있었습니다. 북한의 인민군이 남침 쳐내려온 게 아니라 남한의 국군이 북침을 했다. 그게 이제 막 좌파 성향 가진 사람들이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특별히 정교조 교사들은 학생들한테 북침을 가르쳤는데 그 소리가 지금은 일체 없지요. 왜 그게 없어졌느냐? 엘친 문서란 게 있어요. 엘친 문서. 저 고르바초프 대통령 때 노태우 시절입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북방 정책 그래가지고 소련 중국한테 가까이 해서 끌어들이기 위해서 소련에다가 30억 달러 차관을 줬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도 넉넉지 않은데 노태우 대통령이 생각을 잘한 거예요. 전쟁 비용에 돈 쓰는 것보다가 소련을 끌어들이는 게 싸다 이렇게 생각하고 30억 달러 큰 돈이지요. 소련에 빌려줬습니다. 근데 소련 고르바초프가 무너지고 엘친이 들어왔는데 그때 우리 대통령이 YS 김영삼 대통령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러시아에 가가지고 엘친한테 우리 돈 빌려준 거 상환이 어떻게 됐습니까? 매년 얼마씩 갚잖아요. 그러니까 엘친이 할 말이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고서는 헤어질 때 러시아 엘친 대통령이 007 가방을 하나 줬어요. 그걸 엘친 가방 그래요. 엘친. 와이에스는 뭔지 모르고 가방 주니까 선물로 받아왔지요. 한 곳에 열어보니까 이 보배요. 스탈린 때부터 6.25 끝날 휴전 끝날 때까지 소련 정부와 김일성 정부 사이에 주고받은 문서요. 그걸 싹 뽑아가지고 자기들 30억 달러 못 갚는 대신에 1급 비밀이지요. 그걸 가방에 담아준 거예요.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스탈린과 김일성, 박헌영 셋이 만나가지고 남한을 우리가 어떻게 공격하자. 1950년 6월 25일 기점으로 우리가 어떻게 습격을 하고 전국 12만 군대를 세 방향으로 나누어서 공격하는 그 공격 계획을 소련의 장군 스티코프라는 아주 전략가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만든 전략 공격 루트 다 들은 가방에 거기 편지, 거기 문서가 나오니까 엘친 문서라 그래요. 그러니까 좌파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국군이 북침했다. 이거는 근거가 없어진 거지. 소련 문서에 확실하게 소련과 김일성, 모택동 작당해서 남침하는 문서가 다 나왔으니까 그게 아주 유명한 엘친 문서입니다. 우리 정부에서 지금 물론 그걸 보관을 하고 있지요. 그게 나온 뒤로는 뭐 북침 얘기는 싹 사라진 거지요. 그런데 해방 이후에는 남한이 참 어려웠습니다. 왜냐? 국민들이 공산주의를 신뢰하는 거예요. 왜냐? 그때 소작인들이 너무 많았어요. 특별히 호남에는 지주가 한 사람이 만석군, 천석군 그런데 한 사람이 만석을 하면 그 밑에 소작인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한 사람의 부자를 위해서 수많은 소작인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무조건 수학에 50% 바치는 거예요. 가만히 100가마에 했으면 50가마에는 지주 거예요. 나머지 50가마니 가지고 같이 가족들 먹고 살고 농비 쓰고 그러니까 소작인들이 허리가 휘는 거지요. 그랬는데 공산주의자들이 지주를 다 몰아내고 토지는 소작인들 공평하게 나눈다. 그러니까 소작인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뿅 가는 거예요. 이야, 우리나라가 앞으로 살려면은 공산주의를 받아들여야겠구나. 가난한 사람 없어지고 빈부 차이 없어지고 지주를 없애고 소작인 세상 되는 세상을 이루어야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공산주의 사상가 중에 뛰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헌영이라는 사람이에요. 박헌영. 전라남도 예산 사람인데 아주 비상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조직력도 있고 선동술도 있고 머리가 팽팽 돌아가고 이 사람이 처음에는 20살 때는 감리교 교회인 정동교회 교인이랬어요. 그때는 교회에서 예배 보고 미국 가려고 영어 공부하고 했는데 중국에 갔다가 공산주의 사상을 배웠어. 공산주의 사상을 배우고 소련 사람들 만나보니까
이 기독교 이건 아니다. 기독교는 제국주의 앞잡이고 소련 공산주의는 아주 비압박 민족을 해방시키고 이거는 가난한 자를 해방시키고 평등 사상이고 해방 사상이다. 공산주의 교육을 철저히 받았어요. 그 뒤로 이 사람이 아주 조선공산당 지도자가 됐는데 이 사람이 공산주의 운동하다가 체포가 됐어. 이 사람이 이제 25살 때 서울의 아서원카는 중국 식당이 있었어요. 그런 식당 이름 들었습니까? 서울의 아서원카는 중국 식당. 그 2층에서 조선공산당을 조직했어. 자기가 이제 20대 청년으로서 실력자가 됐는데 공산당 지하 조직을 펴면서 국민 지지가 많지. 그러니까 러시아 공산주의에서 지원을 해주지. 해방 이후에는 미 군정에서 여론조사했습니다. 요새 여론조사들 하잖아요. 이승만 정권 들어오기 전에 1945년에서 48년 8월 15일 그 기간이 미 군정이 있던 시절인데 미 군정에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앞으로 세워질 신생 독립국가 대한민국은 공산주의를 해야 됩니까? 민주주의를 해야 됩니까? 공산주의 해야 되는 사람은 1번에 동그라미, 민주주의 해야 되는 사람은 2번에 동그라미, 그런 식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 78%가 공산주의예요. 왜냐? 공산주의는 평등이다. 지주도 없고 소작인도 없고 이거는 다 평등에 산다. 응? 그러면 공산주의가 되면 우리 소작해가 농사 져가지고 50% 안 바쳐도 되지 않냐?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갔으면은 박헌영이가 초대 대통령 되는 거죠. 그대로 갔으면 1945년, 46년 때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 그 경제학에서는 호황 때 불황을 생각해야지 계속 인간 봄날씨인 줄 알고 교만해지면은 폐가 망신하는 거지요. 공산당 당원이 80만이 넘었어요. 전국에 농민, 노동자, 지식인. 그러고 그 당을 운영을 하고 각 지역 활성화하고 하려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당을 운영하는 자금이 필요하니까 참모들이 모여서 김삼용이니 이주환이 날고 긴다는 참모들이 있었습니다. 그거 다 일제시대의 지식인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자금을 모을까? 못된 깨를 생각해낸 거지요. 위조 지폐를 만들자. 돈 찍어내가지고 가짜 돈을 만들어서 뿌리면 당비로도 쓰고 공산당 재정난이 해결할 수 있지 않냐. 그 경제가 망가지면은 사회가 혼란해지면은 우리가 정권 잡기 좋지 않냐. 양쪽으로 생각해가지고 위조 지폐를 여기 조선 정판사 간판을 걸고 낮에는 공산당 신문 인민일보 낮에는 신문을 찍었어. 인쇄소 간판 걸고 오후 5시 지나면 인쇄소 직원들 다 내보내고 지하실에 일제시대에 돈 찍던 거 그걸 비밀리 구해가지고 그걸로 100원짜리 돈을 무제한 찍어낸 거예요. 공산당 핵심 당원 10명 동원해가지고 밤새 찍으니까 많이 찍지요. 밤새도록 돈 찍어가지고 새벽에 추럭에다가 한 거 싣고
돌면서 전국 공산당 지부에 배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비가 해결되지요. 또 막 위조 지폐가 도니까 경제가 혼란해지니까 공산당이 기회가 오잖아요. 그랬는데 미 군정에서 어이 곤란하거든. 가짜 지폐가 너무 많아지니까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미군들은 그 조사 못 하잖아요. 그 미군이 뭘 잘못했냐면은 일본 시대 경찰을 채용한 거예요. 일본 시대 경찰. 일본 시대 그 사람들은 조사를 잘하니까 그 사람들 경찰로 서가지고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는가 조사해봐라. 조사하니까 뚝섬이 이상하다. 뚝섬에 조선정판사라는 신문 찍는 공장이 있는데 새벽마다 추럭이 한 대 나가고 밤새 전기 써놓고 기계 돌린다. 정보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밤중에 습격을 해가지고 돈 찍는 현장에서 딱 압수한 거예요. 일하는 사람 10명을 조사해 보니까 전부 공산당 당원이네. 그걸 조사하니까 뭐 일본 경찰 출신이라 고문을 얼마나 잘합니까? 다 고문 기술자들이란 말이에요. 옛날 독립운동하던 뭐 사람들 고문하고 하던 사람들인데 고문을 해가지고 그 위에 누가 있냐? 따지고 보니까 박헌영이 나온 거예요. 박헌영이. 그러니까 미 군정에서 박헌영 체포령이 내렸어. 붙들리면 자기는 이제 대통령 될 직전에 자기는 완전히 뭐 잿더미에 앉는 거예요. 그 가짜 돈을 안 찍고 그대로 갔으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안 나와요. 박헌영 대통령이 나오게 돼 있었어. 왜냐? 국민의 78%가 지지하니까. 그런데 그 가짜 돈 찍다가 그래 되시 얼마나 언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미 군정에서 경찰 6,000명을 풀었어. 서울을 전부 뒤져가지고 박헌영이를 잡아라. 6,000명 경찰이 뒤지니까 뭐 견딜 재간이 없지. 어떻게 도망을 쳤냐면은 죽은 사람 행려가 나가죠. 우리는 행상 그래, 행상. 행상 아세요? 울긋불긋다 해가지고 앞에서 종 흔들면서 에어해요, 에해요, 뭐 소리 지르면 어깨 메고 쭉 12명이 메고 가잖아요. 공산당 청년당원 12명이 가정을 해가 어깨 메고 서울에서 출발해가지고 의정부로 와가지고 의정부에서 동두천 지나가지고 포천으로 갔어. 포천선 넘어가지고 38선 가가지고 행상은 집어 던져버리고 그 이제 박헌영이 북한으로 간 거예요. 북한으로 가가지고 이제 김일성은 전체 주석, 박헌영은 부주석,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앉았는데 평양 안 있고 해주에 딱 사무실 차리고 남한을 지도하는 거야. 남한 공산당 당원. 공산당 당원이 80만이 넘었으니까 해주에서 조정을 하는데 여자 한 사람을 이제 혼자 과부됐다가 혼자 행상하고 억지로 살아가는 여자를 포섭해가 당신 그 일 하지 말고 서울에서 그때 한양이지. 한양에서 해주 왔다 갔다 하면은 생활비 다 주고 다 뒷바라지 해줄 테니까 땅 없수다. 편지 하나만 가끔 전달하면 됩니다. 그 여자야 뭐 행상하고 사는데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데 편하잖아요. 연락책이 됐어. 그래 남한에서 공산당 제2인자가 김삼룡이요. 김삼룡. 김삼룡이 남한 전세를 전부 이렇게 글로 서가지고
주면은 그걸 몸에 깊숙한 데 꼽는, 숨기는 거예요. 몸에 아주 남자들이 못 뒤질 자리에 숨겨가지고 행상장사처럼 해서 이제 해주로 38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해주에 가서 이제 박헌영 만나가지고 몸에 숨겼던 비밀 편지 주면 그 대접 잘 받고 또 거기서 연락 서주면은 또 숨겨와가지고 전달하고 이렇게 지냈는데 그 경찰이 보니까 수상하다 이 말이야. 뭐 별거 아닌 걸 자꾸 별거 아닌 걸 들고 북한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상하다. 그래 한번 잡아서 조사해봐라. 그 잡아가 조사해도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야. 응? 근데 이상한데 뭔가 있는데 안 나온다 싶어서 화장실에 들어가는 걸 가만히 밖에서 여자 경찰 시켜서 관찰했더니 몸에서 뭘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때 딱 덮쳤더니 비밀 편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사건이 드러났는데 거기서 해주에서 지휘했는 사건이 46년 해방된 다음 해 10월 1일에 일어난 대구 폭동 사건이에요. 대구 폭동 사건에 대한 문서가 나온 거예요. 대구 폭동 사건이 46년 10월 1일에 대모대가 경찰서 습격해서 경찰관 다 죽였어. 그 대구 시내 경찰관 잡으면 가족까지 애들까지 패대기 쳐서 죽이고 그 부인을 막 도끼로 죽이고 경상도 야단 났었어요. 나는 저 경북 청송 대구서 200리 떨어진 시골인데도 막 그 지서를 대모대가 습격해가지고 뭐 야단 났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거 미군이 비상계엄 내려가지고 진압해서 보니까 최종 지도자가 영천중앙교회 목사예요. 목사가 이 처음 배후 지도자예요. 근데 이름이 이재복 목사야. 평양신학교 출신. 평양신학교 내가 나온 신학교가 장로의 신학대학인데 그 우리 때가 평양신학교예요. 그게 내 신학교 선배지. 일본 가서 신학 유학까지 온 목사인데 부부보다가 신학교 동창생이에요. 이 사람이 이재복 목사가 박헌영의 밑에 조선노동당에 들어갔다가 신임을 얻어가지고 남조선 전체의 군사 책임자가 됐어. 군사 책임. 그러면서 영천에서 목회한 거예요. 영천 중앙교회에서. 그 영천은 내가 대구서 청송 고향 가는 중간에 있기 때문에 영천을 잘 알지. 영천 중앙교회 목사하면서 거기서 한 50리 떨어지는 데가 대구거든요. 대구 폭동 사건을 다 주동한 거예요. 그래 나중에 이 이재복 목사가 사형당하게 됐는데 그때 검사가 방공 검사가 오제도요. 영락교회 집사라. 아주 신앙이 좋은 검사인데 오제도 검사가 사형 집행하기 전에 이재복 목사를 불렀어. 따끈한 차를 대접하고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 아닙니까? 신학교 갈 때는 박헌영 부하하려고 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죽기 전에 나라에 좋은 일 하나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복이 내가 뭐 할 게 있어? 이제 사형당할 사람이. 그러니까 설화에 있는 조직책, 전국 군사 책임자니까 조직책 좀 명단이라도 주고 죽으세요. 그래야 죽은 뒤에 천국 가서 할 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복이 가만히 고개 숙여 있더니 좋수다. 그러고서는 남조선에 있는 공산당
조직책 500명 명단을 내놓은 거예요. 500명. 500명이 적은 게 아니죠. 500명 명단을 딱 내놓고 총살당해 죽었는데 그게 아주 참 대한민국이 이래 자유민주주의 뿌리 내리는데 큰 자료가 됐지요. 그 시대 1946년 그 시절에 47년 그때 공산 핵심 당원 500명 큰 거지요. 근데 1948년에 5월 10일 선거를 하게 됐어. 그걸 1948년 5월 10일 유엔에서 남한 북한 전부 총선 실시 유엔에서 결정해가지고 총선거를 실시하게 됐는데 북한은 벌써 그 6달 전에 북한의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선포해가지고 군대도 기르고 뭐 헌법도 만들고 북한은 다 했어. 그런데 뭐 선거 유엔 감시단이 휴전선 38선 넘어 올라니까 오지 말라는 거예요. 북한은 못 갔지. 북한은 벌써 뭐 김일성 수령으로 다 나라가 깃털이 닦였으니까 유엔군 출입 금지했어. 그 남조선만 선거를 하는데 선거하는데 공산당이 저기 해주에서 조정을 한 거야. 공산당은 선거에 참여하지 말고 테러해라, 테러. 선거 사무실 불지르고 유명한 후보자는 암살도 하고 그런 정책을 내려보낸 거지요. 그래도 국민들이 무슨 소리야? 해방 이후 처음 선거인데 우리가 해야지. 그러고 80%가 선거를 해서 국회의원 198명을 투표를 했지요. 그런데 투표하는데 투표 5월 10일인데 4월 3일 날 제주도에서 사건이 터졌어요. 제주도의 공산당 총책임자가 김달삼이요. 김달삼. 제주도 총책임자인데 이 사람이 잘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민간과 경찰이 충돌하게 했어. 그러니까 경찰이 먼저 잘못했지. 대모도에 총을 쏘가지고 한 사람 죽었어. 사람이 죽으면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민간과 경찰이 막 전쟁이 나가지고 유명한 제주 4.3 사건이요. 1948년 4월 3일 일어났어요. 그래가 야단 났지요. 근데 김달삼은 전쟁 한창 하실 때 밀항선 타고 저 해주에 와서 우리 또 북한 대표들 만나고 했는데 나중에 6.25 전쟁 터진 뒤에 김달삼이 북한군 그러니까 사단 밑에 뭐예요? 연대, 북한 연대장으로 인민군 연대장으로 참가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북한 그 제주도에 그쪽 반란군이 세력이 세니까 여수에 있는 14연대가 있어. 14연대. 조직된 지 얼마 안 되는 연대인데 14연대에 정부에서 연락을 했어. 제주도에 토벌군으로 출동해라. 그때는 군대가 얼마나 장비가 없었는지 무전기가 없어가지고 여수 우체국으로 전보를 쳤어. 14연대 몇월 며칠부로 제주도로 진격해라. 그러니까 우체국에 있는 공산당 당원이 그걸 먼저 받았네. 보고서는 군대 본부에 연락하기 전에 여수에 있는 공산당 책임자한테 먼저 연락했어. 그래서 자기들이 준비를 했어. 나중에 이제 전보를 군에 갖다 줬는데 출동하려고 마당에 다 나팔 불고 모였는데 공산주의 전문가가 김지혜 중이라고 해서 김주혜, 홍무선 중위하고 또
상사 한 사람이 아주 유능한 14연대 들어가셨던 이제 정보원이지, 공산당원이지. 운동장에 모인 사람들을, 국군 장교들을 사살을 하고 그 사람들 선동을 해가 어째 제주도 가서 동족을 죽일 거냐? 지금 우리는 인민군대가 돼가지고 인민군이 38선 넘었다. 이승만은 일본으로 도망갔다. 북진하자.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찬성하는 사람이 장교 둘, 사병 몇이 손을 들고 제주도 안 가는 거는 좋은데 왜 인민군이 되냐? 그러니까 그 자리 현장에서 5명을 쏴 죽였어. 그러니까 전부 얼었지. 한 3,000명이 이제 반란군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모 남편이, 우리 어머니 여동생 이모지요? 이모 남편이 여수의 경찰서 경찰이랬어. 이민군한테 맞아 죽었어요. 반란군한테. 이민군 아니지. 반란군한테. 총으로 죽은 게 아니라 도끼 가지고 머리 찍어 죽었어. 그리고 이모는 평생 혼자 사셨지. 그러니까 국군 토벌대가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제 공격하니까 빨치산, 9월 지리산으로 들어가. 지리산 들어가서 빨치산이 됐는데 그 김지혜 중위, 뭐 이런 홍무순 중위 이런 사람들이 빨치산 지도자가 돼가지고 빨치산이 아주 참 왕성했었지요. 한 2만 명까지 모였으니까 대단했지요. 그런데 이제 국군 토벌대가 가지고 인민군이 자주 오는 마을이 있었어. 빨치산들이. 그 동네에 미리 연락을 해가지고 길가에 있는 아줌마 한 명한테 연락을 했어. 혹시 이번에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식사해달라 하거들랑 닭 잡아가지고 잘 대접했어. 잘 대접하고 촛불을 켜가지고 창이 있잖아요. 창에다가 촛불을 딱 얹으면 왔다 하는 표적으로 알고 우리가 포위해서 공격하겠소다. 국군하고 아줌마하고 약속한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총지휘자 홍지혜, 구지혜인가? 홍아무 장미 한 50명 간부들이 마음 놓고 온 거예요. 그 마을에 와가지고서는 동네 닭 잡고 소 잡고 해가지고 아주 밤에 푹 잘 먹고 영양 보충하고 가자 하고 마음 놓고 밤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 아주머니가 불을 켜가지고 약속했는 창가에 딱 놓으니까 국군이 멀리서 망을 보고 있다가 옳다. 그러고서는 소리 없이 진격해가지고 마을을 포위해가지고 전투가 벌어진 거예요. 그 핵심 당원이 그 자리에서 거의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예요, 역사. 우리나라는 공산주의화가 될 수밖에 없었어. 6.25 전쟁 날 때 훈련받은 12만 군대가 소련제 탱크 242대, 소련제 야크기 100몇 대 가지고 10만 군대가 공격해 왔어. 국군은 준비가 안 됐네. 군비는 소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 보고를 받은 게 6.25 나던 1950년 6월 25일 밤 10시, 낮 10시 반에 보고를 받았어. 이민군이 전 전선에서 공격해 옵니다. 그 이제 보고를 받으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틀림없냐? 예, 틀림없습니다. 탱크를 앞세워가지고 물밀듯이 몰려옵니다. 각하 빨리 피하셔야겠습니다. 기차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부산으로 피합시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봐.
1시간만 나한테 시간을 주라. 그러고는 자기 기도실에 가가지고 1시간 기도했어요. 이지만 박사가 1시간 동안 기도하고 1시간 뒤에 나와가지고 미국 대사를 불러라. 미국 대사가 뮤초 대사요. 대사를 불러가지고서는 앞에 놓고 분위기가 완전히 전면전 같으니 우리 4가지 원칙을 세웁니다. 당신들이 무기 원조를 안 해주고 늘 우리를 괜찮다 해서 북한군이 탱크 가지고 쳐들어오니 전 국민 총력전, 우리는 쇠시랑 들고 도끼 들고 전 국민이 뭉쳐가지고 막아야겠수다. 국민 총력전 하겠습니다. 둘째 뭐냐? 차제에 백두산까지 밀고 가서 통일해야겠수다. 세 번째 뭐냐면 당신들이 우리나라를 대해서 방비를 제대로 안 지어줬으니 무기를 내주시오. 미군하고 유엔군이 좀 뒤를 밀어줘가지고 전쟁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오. 네 번째는 나는 외국에 망명하거나 안 하고 국민들하고 속에서 같이 나는 싸우겠습니다. 그러고 당신은 미국 대사니까 먼저 비난하시오. 자기는 이제 서울에 남은 거지. 3일 만에 서울이 떨어졌지요. 그런데 3일 만에 서울이 떨어지는데 그 이승만 대통령이 오사카에 도쿄에 있는 메가더한테 연락을 했어. 둘이 친했어요. 메가더한테 연락을 해가지고서는 제네럴 메가더, 우리 북한군이 공격해 오니 당신 미국이 좀 책임감을 가지고 이 전쟁에 참여해 주시오. 그러니까 3일 뒤에 28일 날 메가더가 비행기를 타고 수원 비행장에 내렸어. 아직 인민군은 서울에 3일 동안 머물고 수원 비행장에 내려가지고 전선을 시찰하는데 안양 밑에 야산에 요만한 그걸 뭐래요? 지키는 굴을 뭐라 그래? 응? 파놓고 20살 먹은 한국군이 그걸 지키고 앉았거든. 총 들고. 그래 메가더 장군이 그 청년을 보고 그대는 언제까지 그 자리를 지키겠는가? 그러니까 철수 명령이 내릴 때까지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철수 명령이 안 내리면 어떻게 하겠는가? 메가더 장군이 물었어. 한국군 사병한테. 한국 사병이 싸우다가 죽겠습니다. 우리 미국이 도와줄 것이 뭔가? 그러니까 무기를 주세요. 실탄도 없고 술탄도 없고 이 총 한 자루밖에 없습니다. 무기를 주세요. 그러니까 메가더가 감동을 했어. 영어로 타치가 된 거야. 타치. 가슴에 타치가 된 거야. 이렇게 착한 청년들이 나라 지키는 나라는 도와줘야 한다.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러고서는 서울 쪽을 바라보고서는 인천 상륙 작전을 해야겠구나. 인천으로 끊어가지고 북한군 허리를 끊어가지고 공급을 끊고 남북을 갈라가지고 전쟁을 바꿔야겠구나. 그 전략을 세운 거예요. 전략의 천재니까. 그때 벌써 인천 상륙 작전을 구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군이 막 밀리고 쫓겨가는데 한강 너머에 김홍일 장군이라고 한국 장군인데 장개석 군대에서 별 둘 달았던 사람이 있어요. 김홍일 장군. 위대한 장군이요. 김홍일 장군이 거기에 한강가에 서가지고 총도 버리고 막 쫓겨나오는 국군들 다 모은 거예요. 나 김홍일이요. 미군이 우리 도우기를 작정했습니다. 한국군이요 힘을 내세요. 김홍일 장군이 그걸 들고 선 거예요. 응? 한국 청년 여러분,
미군이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힘을 내세요. 우리나라 우리가 지킵시다. 김홍일 장군은 다 존경하거든. 김홍일 장군이 그거 들고 서 있고 막 소리 지르니까 도망가던 국군들이 다 모였어. 모여가지고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전선을 만든 거예요. 저지선을. 거기서 인민군을 일주일간 붙들었어. 못 오도록. 그러니까 그동안에 미군이 오고 유엔군이 결성되고 방어진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신 걸로 나는 믿습니다. 그 나중 이 대통령이 부하한테 잘못한 게 있지. 끝까지 28일 아침까지 버텼는데 하도 재촉을 하니까, 왜냐 미아리 꼭에 포소리가 들리니까, 미아리에 인민군 탱크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막 부하들이 막 밀다시피 해서 마지막 기차 타고 부산으로 피랑 가는데, 그때 국군이 24,000명이나 전선에 있는데 한강다리를 끊어버렸어. 그러고 서울대학병원에, 세브란스 병원에 국군 부상병이 2만 명 있어서 2,000명. 2,400명의 부상병이 누워 있는데 그걸 수송을 안 하고 한강다리 끊어버리고 대통령 가버리고, 라디오 방송에는 그것도 참 못된 부하들이지. 라디오 방송은 방송국 직원들은 도망가 버리고 라디오만 돌아가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안심하시오. 국군이 반격해가지고 휴전선 쪽으로 밀고 나갑니다. 하루 종일 빙빙 그거 도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는 인민군이 서울까지 와버렸네. 그러니까 이승만 일생의 치명적인 그거는 과오지. 그렇지요? 자기 부하들이 그걸 했지만은 지도자가 뭡니까? 그런 건 다 챙기셔야지. 그래 참 이승만은 부산 갔다가 진해에서 이제 딱 진해가 떨어지면 부산은 그냥 떨어지니까, 이민군이 오면 나는 더 피는 안 간다. 진해 앞바다에 빠져 죽을지언정 나라 지킨다. 그런데 메가더 장군이 무초 대사를 보냈어. 미국 대사를. 저 프레지던트 리가 고집을 피우니 대사가 설득해서 오사카로 옮기게 하세요. 오사카에 있다가 때가 되면은 다시 상륙해야지. 이민군이 밀고 내려오는데 우리가 지키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 낙동강 전선 지키는 미국 장군이 워커 장군이에요. 워커 장군. 워커힐 있지요. 워커힐. 그 사람이 나중에 교통사고로 죽은 데가 워커힐이요. 그 앞에 카브 돌다가 교통사고로 워커 장군이 죽었어. 그 사람을 기념을 해서 그 이름이 워커힐이 된 거예요. 워커힐 식당만 가보지 말고 그 옆에 워커힐 기념비가 있어요. 그래 내가 가끔 가면 그 앞에 가지고 워커힐 장군님 고맙습니다 인사하고 가는 거예요. 내가 완전 워커 장군은 모르지 이제. 우리가 그런 걸 알고 워커힐 가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워커 장군이 이 사람이 보통 사람 아니에요. 그걸 낙동강 전선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가더 장군이 9월 15일까지 지켜주세요. 내가 인천 상륙 작전을 해가지고 허리를 끊을 테니 그때까지는 지켜주시오. 그러니까 워커 장군이 권총 들고 뛰댕기면서, 또 우리나라 장군 중에 누굽니까? 응? 백선엽 장군이 그 일본군 출신인데 아주 낙동강이 무너져가지고 인민군이 낙동 건너가 뛰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잖아요. 이 백선엽 대령이랬는데 권총 빼가지고 인민군 오는 쪽으로 가면서 내가 후퇴하면 나를 쏴라. 유명한 말이에요. 지금 이 무너지면 나라가 망한다. 그 인민군 쪽으로 권총 들고 뛰가니까 부하들이 그냥 둘 수 있습니까?
내가 후퇴하면 나를 쏴라 하고 뛰가니까 도망가던 군인들이 되돌아서 가지고 이민군을 물리친 거예요. 그 낙동강 전선 지킨 거예요. 그런 사이에 메가드가 인천 상륙 성공해가지고 그 중간에 딱 끄니까 이민군이 보급이 안 되지, 무기도 안 오지, 할 수 없이 막 뿔뿔이 헤어진 거지요. 이 나라의 역사를 우리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앞으로도 통일이 돼가지고 북한 사람들과 같이 예배 드리고 백두산에 가서 우리가 같이 수영회도 열고 금강산에 가서 여름 수양회도 하고 그렇게 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1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깨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모요하게 하시도다. 주체사상이 뭐냐야? 김일성 주체사상이 나라의 희망이다. 그게 또라이지 그 할 소리입니까? 어떻게 김일성 주체사상이 나라의 희망입니까? 사회주의니 공산주의니. 그 미국에서 온 젊은이한테 묻더라고요. 패스터 김, 공산주의도 알고 사회주의도 알겠는데 넉마주의는 뭡니까? 넉마주의를 이 점으로 아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같이 웃었는데 이 사상을 다 없앤다야. 사상을 없앤다야. 공산주의도 사회주의도 주체사상도 다 하나님이 없애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11절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 이르리로다. 이 나라가 망할 듯 하면서도 안 망하고 잘 나가는 거이 이게 어떻겠습니까? 이번에 아슬아슬하게 정권 교체가 됐는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복이 있어요. 이 어른이 참 복이 있습니다. 왜냐? 그 대통령관 거기에다가 잔디밭이 있어. 미군들이 깔아놓는 잔디밭에 중소기업 사장들 500명 모았어. 그리고 대기업 뭐 삼성 뭐 LG 5명하고 505명 모아가지고 비가 오는데도 야외에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는 여러분이 일으킵니다. 우리는 지원만 하겠습니다. 규제를 없애고 세금을 깎아줄 테니 세금 깎아주는 걸로 개인이 아니고 투자를 하세요. 고용은 기업이 하는 거지 정부가 고용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 문재인 때 공무원을 얼마나 늘렸냐? 20만을 늘렸어. 20만 명을 5년 만에 늘렸으니 그 인건비가 얼마예요? 그러니까 인지는 그렇다고 있는 공무원 내보낼 수는 없고 자연 줄어가도록 하고 여러분이 기업을 늘려야 됩니다. 정부는 밀어만 주고 규제를 없애고 세금을 낮춰주고 밀어주겠습니다. 그래서 그 비가 오는데도 500명 다 악수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업인들이 감동한 거예요. 야, 이제 할만하구나. 그 자리에서 투자한다고 약속한 게 1000조요, 1000조. 삼성에서는 350조, 뭐 LG에서는 뭐 150조, 현대에서 얼마, 중소기업 사장들도 나는 얼마. 그게 무려 1000조요, 1000조.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더 많아.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고용 증대가 최소 30만이야, 30만. 자꾸 늘어나는 거이지. 그러고 이 사람 복이 있는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 나가지고 무기 부음이 일어나가지고 박정희 때 시작했던 방위산업, 대포 만들고 비행기 만들고 탱크, 우리나라 탱크가 최고예요. 이게 폴란드에서 35조를 사가네. 35조. 35조가 적습니까? 그러고 인도에서도 중국하고 싸우니까 우리나라 대포에서 장사포 300기를 사가네. 값이 엄청난 거예요. 또 비행기도 팔고 우리나라 무기를 지금 자꾸 만들지 못해서 밤새 일해요. 밤새 일이니까 고용이 늘어나지요. 수입이 늘어나지요. 그럼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다음 주일에 옵니다. 이 사람이 이재용 만나러 와요. 왜 왔냐? 사우디아라비아의
서울시보다 5배 되는 큰 시가지를 만드는데 그 공사를 전부 삼성한테 맡긴다는 거예요. 그게 650조예요. 650조. 삼성이 이재용이 잘했지. 이번에 사면 받았지요? 사면 받고 다른 재벌 5 기업을 다 모았어. 다 모아가 사우디에서 우리한테 650조 공사를 마친다 하니 삼성에서 어떻게 다 하겠소? 우리 뭉칩시다. 각자 역할로 뭉쳐가지고 합시다. 무려 이 650조요. 엄청난 거지. 뭐 우리나라 국가 예산의 절반이 넘으니까 우리 국가 예산이 1년에 950조인데 650조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요새 뭐 인기 낮아진다고 별거 아니야. 박정희 대통령 때 인기 높았던 거 아니에요. 잘하면 올라가는 거예요. 잘하면. 그 신경 쓰지 말고 잘하면 돼. 자기들끼리 틱탁탁 싸우고 잘 못하면 더 내려가지. 그렇지요? 그러니까 요는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이나 목사는 말할 것도 없고 정직하고 하나님 기도하고 으쌰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시편 33편 12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하세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대한민국은 복이 있도다. 그래 이제 10년 안으로 난 통일이 된다고 봐요. 대한민국 헌법으로. 통일이 되면 우리가 평양 가서 예배 보고 백두산 가서 하기 수양회 합시다. 응? 그리고 강원도 금강산 가서 우리 한번 잔치도 하고 우리 가서 한번 떡 벌어지게 한번 예배도 보고 한번 하나님 찬양하자고요. 그런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는 대로 된다 그랬지요?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너무 길게 해서 미안합니다. 그 들을만 했습니까?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 그 나라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대한민국에 주신 말씀으로 믿습니다. 정치하는 사람, 경제하는 사람 다 하늘 높은 줄 알게 하시고 정직하게 바르게 열심히 일해서 좋은 나라, 좋은 세월 만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에 우리 교회가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땀 흘려 일하여 본이 되게 하고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하 간민 서로 차별하지 말고 지방 차별도 없어지고 신분 차별도 없어지고 여당도 야당도 다 같이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 통일 한국이 되어서 세계 복음 전하는 1등 한국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방 77주년을 맞으면서 온 국민이 마음에 그렇게 다짐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